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또 약과 관련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온 태경아 약먹자의 고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벌써 태경아 약먹자 6번째 시간인데요. 6번째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수면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불면증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겪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불면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우선 내가 불면증 증상이 있는지부터 먼저 진단을 해봐야겠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그런 불면장애 진단 기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일 시에 불면장애로 진단을 한다 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수면 개시의 어려움. 이거는 뭐 굉장히 당연한 거죠. 잠을 자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교란이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학업적, 행동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뭐냐면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낮에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내 스케줄이 있고 한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굉장히 쉽게 잘 설명됐죠. 세 번째, 수면 문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발생한다. 그리고 수면 문제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다. 그리고 수면 문제는 적절한 수면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 충분히 뭔가 잠을 잘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리고 불면증은 물질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에 조금 각성 효과가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하려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면 불면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면제 관련해서는 먼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유도제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수면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라는 거. 그리고 수면 유도제는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작용하는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수면 유도제라고 하면 말에서 벌써 느껴지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잠을 딱 자게끔 이렇게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수면을 잘 유도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딱딱 이렇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뇌 스위치를 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먼저 수면 유도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면 유도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약품이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대부분의 약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수면 유도제가 항히스타민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뭐냐면 감기약으로 쓰이는 성분인데요. 여러분들 감기약 먹을 때 박사님들이 설명해 주실 때 이거 먹으면 졸리니까 밤에 드세요 이런 식으로, 운전하기 전에 드시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감기약에서의 부작용,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죠. 거기서는 부작용을 이제 수면을 유도하는데 사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항히스타민제의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잠이 오게끔 하는 것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잠이 오는 것과 더불어서 몇몇 가지 부작용들이 좀 따라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입마름이라든지 변비가 유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그나마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고 계신 게 뭐냐면 수면 유도제는 비교적 그래도 수면제와 비교했을 땐 굉장히 안전한 약물에 속하기 때문에 따로 오래 드신다고 해서 의존성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로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 가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수면 유도제를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권하기를 최대한 2주 정도까지만 먹어보고 그게 효과가 없으면은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받아봐라 하는 식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2주 정도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기적인, 예를 들면 스트레스라든지 뭐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단기적인 불면증이 왔을 땐 수면 유도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하지만 불면증, 대부분의 불면증은 그런 단순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이라든지 그런 다른 질병으로 인한 해서 불면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먹는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단순히 그 원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정도까지만 드셔보시고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수면 유도제에서 항히스타민제 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수면 유도제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는 크게 두 가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독시라민, 두 번째는 디펜히드라민. 이 두 가지가 거의 모든 약국에서 판매되는 수면 유도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제 독시라민 같은 거는 아론정이나 자비론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디펜히드라민은 쿨드림, 제로민 같은 거, 슬리펠 같은 약이 대표적입니다. 두 가지 성분의 차이는 뭐냐면 비교적 디펜히드라민이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고 이제 반감기가 좀 짧은 편이에요. 반감기가 뭐냐면 이제 몸에 들어갔을 때 약물이 얼마만큼 이제 빨리 분해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수면 유도제를 먹었는데 이제 다음 날까지 막 약효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다음 날까지도 막 일어났는데 몽롱하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거가 이제 디펜히드라민에서는 조금 작거든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디펜히드라민 계열을 먼저 좀 드셔보시고 그게 나는 효과가 좀 약하다, 효과가 좀 센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독시라민으로 된 수면 유도제를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수면 유도제는 보통 15세 이상부터 먹게끔 되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분들도 시험 기간 같은데 막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잠을 잘 자야 되니까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중학생이라고 하시면 뭐 15세 이상이면 먹어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 막 중요한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항히스타민 성분을 가지고 있는 수면 유도제였고요. 그거랑 전혀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이 하나가 있는데 레돌민이라는 약이에요. 이건 성시경 씨가 광고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수입산이거든요. 스위스 제약회사에서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걸 그대로 수출하는 형태예요. 수입하는 형태거든요. 이거는 다른 거랑은 좀 다르게 수면 주기를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멜라토닌 분비랑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전에 뭐 따뜻한 우유를 먹고 자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멜라토닌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이 레돌민도 그거랑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까 거랑 비교했을 때 나는 오늘이나 내일 밤에 꼭 좀 잠을 좀 자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항히스타민제 계열의
수면 유도제를 드시면 되겠고요. 나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서 좀 수면 주기를 좀 정상적으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레돌민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항히스타민제 쪽 수면 유도제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레돌민 한 알 반이랑 아까 말씀드린 아론정 0.8알인가 이렇게 해서 효과가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보통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인데 항히스타민제 계열은 보통 이제 1,000원, 2,000원대에서 구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이게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레돌민은 90%가 생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유기농. 그리고 왠지 그런 한국 사람들 유기농 생약하면 굉장히 막 뭔가 좋아 보이고 비싼 돈 주고서라도 사잖아요. 그리고 뭔가 화학 들어가면 굉장히 막 안 좋은 거, 나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이건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저는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이거는 소비자 구입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니까 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적어도 이것도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수면 유도제 관련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주셔야만 구입을 할 수 있는 수면제 종류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수면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벤조디아제펜 계열이랑 두 번째는 비벤조디아제펜 계열, 두 가지 이렇게 크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벤조디아제펜 계열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약간 국내에 좀 초반에 많이 사용되었던 약물이에요. 보통 아티반이나 자낙스, 바리움 같은 점, 그런 거 처방 받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벤조디아제펜 계열 수면제거든요. 이거는 수면제로도 사용이 되지만 보통 항불안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불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조금 없애주고 굉장히 편안하게 안락하게 만들어서 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한다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뭐 단순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제로 딱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다른 부작용들도 조금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뭐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나면 약간 손발에 좀 힘이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억력이나 오래 먹었을 때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좀 흐려진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나 의존성을 조금 개선시켜서 나온 게 이제 비벤조디아제펜 계열이거든요.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졸피뎀이나 스틸록스 같은 이런 약품들이 비벤조디아제펜 계열의 수면제거든요.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수면제 처방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만큼 대표적인 굉장히 익숙한 약물이죠. 왜냐면 이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런 졸피뎀의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막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막 앞다퉈서 막 인터넷에도 막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다들 알고 계시고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약물이기도 하죠. 무서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졸피뎀의 부작용으로 뭐 예를 들면 환각이라든지 환청, 목류병 같은 자살 충동 이런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먹는데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물론 이런 부작용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 굉장히 정해진 용법이나 용량을 잘만 지켜주신다면 크게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로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보통 법적으로 이런 졸피뎀은 최대 한 달까지 한 번에 처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노인분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보통 여러분들이 처방 받으시면 일주일 단위로 아마 복용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약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수면 유도제는 뭐 제가 내성이나 그런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면제 계열은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내가 이런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요. 내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이고 철저히 그런 전문가 분들과의 상의를 통해서만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거는 보통 하루에 한 알, 한정, 저녁에 하나 드시는 게 기본이고요. 이거는 매일마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자야 될 때, 그때 하루 전 딱 드시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뭐 길게 드시면 좋을 건 없겠죠. 당연히 최대 뭐 한 달 이하,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까지만 뭐 먹어라, 먹고 또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뭐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수면제 먹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수면제를 잠자기 30분 전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자고 싶은 시간에 30분 전에 먹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는 서칭하다가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제 인터뷰를 보고 알게 된 건데,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7시간 전에 30분 전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이 좀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7시간 반 전에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8시에 일어나야 된다, 다음날 8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12시 반에 약을 먹는 게 좋다, 그래야 된다라고, 그게 올바른 복용법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드시는 걸 좀 주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인터넷에 그런 부작용 관련된 기사들이나 그런 게 많아가지고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뭐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그런 용법 안에서 정해진 용량만큼을 복용하신다면 전혀 사실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게 하루에 막 11씩 이렇게 먹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자살 시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타이레놀이거든요. 타이레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만 가도 바로 구할 수 있는 약이 자살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감기약조차도 그렇게 한순간에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의 목숨에 지장이 생기는데, 하물며 기존에 한 알, 한두 알 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의 통제 하에 먹어야 되는 그런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드시게 되면은 당연히 큰 문제가,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해진 용법에 맞게 드시는 게 좋겠고, 단순히 그런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로서 좀 이겨내시려고, 물론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이외에도 불면증은 또 그런 불면증 자체의 질환이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불면증이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 질환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그런 불면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유도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 아까 말씀드린 2주, 한 달 같은 기간 정말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복용 최대 2주, 한 달 같은 그런 기간들 철저하게 지키셔서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면증, 수면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 텐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주제로 선정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